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소중한 생명이 잿더미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더운 여름날 차 안의 온도는 불과 30분 만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무책임한 선택이 어떻게 두 살배기 딸의 목숨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참담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애리조나주 모리라나에서 일어났으며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슐츠라는 남성이 자신의 두 살배기 딸 파커를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차량의 자동 꺼짐 기능을 잘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차 안에 방치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족에게 닥친 참혹한 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9일 오후 애리조나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기온은 약 섭씨 43도까지 치솟았죠. 바로 이런 극한의 더위 속에서 파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슐츠는 오후 12시 53분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형 아큐라 MDX 뒷좌석에는 어린 딸 파커가 카시트에 묶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는 전혀 위험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는 에어컨을 켜둔 채로 엔진을 가동시켜 놓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딸을 위한 배려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슐츠는 차량의 자동 꺼짐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면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에어컨도 함께 멈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딸을 차 안에 그대로 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였죠. 그가 차량의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집에 들어간 슐츠는 비디오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어요. 한편 작은 파커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차량 안에서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 온도는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당시 차 안 온도가 화씨 120도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선 수치였어요. 특히 파커가 앉아있던 뒷좌석은 서쪽 창문 쪽이었기 때문에 더욱 뜨거웠을 겁니다. 오후에 강렬한 햇빛이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위치였던 거죠. 어린아이의 몸은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파커는 점점 탈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체온은 급격히 상승했을 겁니다. 작은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어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후 4시경 파커의 어머니이자 의사인 에리카 슐츠 박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차량을 확인했을 때 발견한 것은 절망적인 광경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이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했을 겁니다. 딸 파커는 뒷좌석에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고 에어컨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뜨거웠고 파커의 작은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에리카 박사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급히 출동했지만 파커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2살이라는 짧은 생을 이렇게 참혹하게 마감한 것이죠. 부검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파커의 체온은 화씨 108.9도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이는 인간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선 수치였죠. 정상 체온보다 10도 이상 높은 극한의 상태였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파커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탈수와 열사병으로 인한 뇌 손상, 그리고 주요 장기들의 기능 정지가 차례로 일어났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먼저 심한 갈증과 현기증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어서 의식 저하와 경련이 뒤따랐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파커는 홀로 그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거죠.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슐츠의 다른 자녀들은 당국의 아버지가 과거에도 자주 아이들을
차 안에 방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게임에 몰두하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아이들을 차에 그대로 둬두곤 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패턴이었던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슐츠의 아내 에리카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차에 아이를 남겨두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그녀가 남편의 위험한 행동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반복해서 경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슐츠는 이에 대해 우리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 우리 아기를 죽였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답장을 보냈죠. 하지만 이러한 후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애리조나 아동보호청은 슐츠 가정을 무려 9차례나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방치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죠. 이는 슐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사는 근거 불충분으로 결론지어졌고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거 불충분이라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법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9번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경고 신호였던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슐츠는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심지어 치료받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동보호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파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9번의 기회가 있었던 셈이니까요. 하지만 관료적인 절차와 증거 부족이라는 벽에 막혀 실질적인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슐츠는 결국 이 급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차량의 자동 꺼짐 기능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이는 매우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루도 감옥에 구금되지 않았어요. 보석금 없이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함께 하와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죠. 검찰은 이 여행 허가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휴양지로 떠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죠. 더욱이 그가 과거에도 아동 방치에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엄격한 조건 하에 여행을 허가했어요.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2025년 10월, 압도적인 증거에 직면한 슐츠는 결국 변론 협상을 수락했습니다. 이 급살인과 고의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0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받기로 합의한 거죠. 가석방이나 조기 석방은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37세였던 슐츠에게는 사실상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나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피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선고일은 2025년 11월 22일로 잡혔고 슐츠는 12월 5일에 자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았어요. 파커의 가족들도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슐츠가 피닉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자수하기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법원에서는 슐츠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슐츠의 변호사와 검사 모두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판사의 귀에 속삭이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법정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고 결국 그날의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지만 곧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마 카운티 검사 로라 코노버는 공식 성명을 통해 슐츠의 자살을 확인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검시관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공식적인 부검 결과는 90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슐츠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피고인이 선고 전에 사망하면 사건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라틴어로 아베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이는 사건이 최종 판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유죄 판결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변론 협상도, 유죄 인정도 모든 것이 법적으로는 무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파커를 위한 정의는 이렇게 미완으로 남게 되었어요. 파커의 외할머니인 신시아 킹에게 이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녀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킹 할머니는 파커를 추모하는 활동을 계속해왔어요. 추모핀을 나누어주고 차량 내 아동 방치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보라색 조명을 나누어 주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어요. 손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파커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그 아이를 안녕 스마일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였거든요. 라고 킹 할머니는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바비 영화를 몇 번이고 다시 봤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행동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파커의 기억을 지키는 것이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작은 미소를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 슐츠의 큰딸, 이전 결혼해서 태어난 17세 딸은 아버지와 계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서적 고통, 폭행, 사기 등의 혐의였어요. 이 소송은 슐츠의 자살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딸의 후견인은 슐츠의 죽음 소식을 가장 먼저 그 아이에게 전했다고 밝혔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온 아이에게 가해자의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슬픈 현실은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미국에서만 차량 내 열사병으로 39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2025년 7월까지도 이미 14명이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죽음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들이었죠. 단순한 주의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비극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차량 내부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에 대해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온이 화씨 80도일 때도 차 안은 불과 10분 만에 99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0분이면 104도를 넘어서죠. 어린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성인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체표 면적 대비 체중 비율이 다르고 땀 분비 기능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같은 환경에서도 성인보다 훨씬 빠르게 위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파커의 경우처럼 이런 비극에는 항상 여러 경고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9차례의 아동보호청 조사, 반복되는 방치 행동, 아내의 계속된 경고 등 모든 것이 이 끔찍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무고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시스템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개입이 필요했던 것이죠. 슐츠가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20에서 30년의 감옥살이를 견딜 수 없어서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죠. 아동 살인범은 감옥에서 가장 낮은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다음으로 말이에요. 다른 죄수들로부터의 보복과 격리 수용, 그리고 사회적 낙인까지 고려하면 그의 미래는 암울했을 겁니다. 그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를 죽였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방치해온 패턴을 보면 과연 진정한 반성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어찌됐든 그의 죽음으로 인해 전통적인 의미의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파커의 가족들이 그토록 바라던 법정에서의 최종 선고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죠. 남은 것은 변론 협상 기록과 상세한 수사 결과뿐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이라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해자가 죽은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재산상의 배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정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메워야 하고 근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9번의 신고가 있었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더운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모든 부모가 가져야 합니다. 에어컨을 켜두어도 자동 꺼짐 기능 때문에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기술적인 해결책도 필요합니다. 최신 차량들에는 뒷좌석 알림 시스템이 장착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차량에 의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안전장치들이 하루빨리 표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차량 내 온도 상승의 위험성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잠깐만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두고 간다면 그 잠깐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파커 슐츠의 짧은 생은 이제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신시아 킹 할머니가 나누어주는 보라색 조명처럼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등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파커를 위한 진정한 정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파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